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임피던스 제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그 우리가 전형적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고려를 해보면 운동 방정식이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는 F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때 이제 F라는 것이 그 외부에서 질량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라는 게 그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질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스프링이 있으면 양단에서 스프링 양단에서 힘이 작용을 하죠. 그때 지금 보면 스프링의 한 단은 벽에 고정이 돼서 위치가 제로고 나머지 한쪽만 질량에 연결돼서 움직일 수가 있죠. 댐퍼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벽에 고정돼서 속도가 제로고 그 다음에 질량에 연결된 부분만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스프링식은 F는 K의 델타 X가 돼야 되는데 즉 스프링 양단의 위치의 차이죠. 그런데 이때 한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치만 나온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로 델 X 다시 돼야 되는데 한쪽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X 다수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 베리어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케니컬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시할 때에는 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 우리 여기서 X라는 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하고 위치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의 관점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m의 그 x 다시 이제 기본 변수가 되기 때문에 m dx dt 플러스 bx 플러스 k의 인티그럴 x dt는 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힘과 속도 사이의 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로봇이 있고 로봇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의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 벽을 환경이라고 하면 이 엔드 이펙터가 지금 환경과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엔드 이펙터가 환경에 가해주는 힘을 이제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엔드 이펙터하고 이 환경 벽이 지금 접촉하고 있죠. 그래서 엔드 이펙터의 속도나 이 경우에는 이 접촉점에서 벽의 속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속도를 x 다시라고 하면 환경의 임피던스, environmental impedance는 벽에 작용하는 힘하고 벽의 접촉점의 속도 사이의 관계가 바로 환경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임피던스는 힘을 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힘을 속도로 나누어서 임피던스를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로봇의 환경 벽이라는 게 굉장히 강성이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치도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굉장히 작지만 속도는 거의 제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임피던스를 표시할 때 힘을 이 속도가 아니고 이 환경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형으로 나누어서 임피던스를 정의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제어의 컨셉이라고 해서 조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F는 K의 델타 X다. 이게 이제 기본식입니다. 항상 임피던스는 질량과 스프링과 댐핑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임피던스를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중에서 가장 우리랑 친숙하고 간단한 스티프니스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티프니스는 힘하고
변형량 사이의 관계죠. F는 K 델타 X죠. 자, 이 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힘을 바로 제어할 수가 있죠. 우리 force control이죠. 뭐 direct force control도 있고 indirect force control도 있지만 어쨌든 힘 자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제어할 수도 있죠. 이건 force control, 이거는 위치, position control. 자, 임피던스 제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힘을 제어하거나 위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관계인 K를 제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티프니스 값을 제어한다. 스티프니스를 제어한다는 게 스티프니스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원하는 강성 값이 있을 때 로봇이 정확히 그 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거죠. 다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봇을 상상하고 있으면 로봇의 ND 팩터의 위치를 제어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봇의 ND 팩터가 벽하고 접촉하고 있으면은 그 벽에 가하는 힘을 또 크게 했다 작게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액티브 스티프니스 컨트롤 또는 액티브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에서도 배웠듯이 이 로봇 자체가 마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임피던스 제어다. 그때 내가 원하는 질량, 원하는 댐핑, 원하는 스티프니스로 로봇 자체가 거동할 수 있도록 그 제어를 해주는 게 바로 임피던스 제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 임피던스 제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은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뭐 로봇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빌려서 읽어봤지만 뭐 잘 머릿속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임피던스 제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로봇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 다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가 그냥 그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투명 로봇이죠. 자, 이 실제 로봇은 어떻게 돼요? 로봇 자체에 그 뭐 질량이 있죠. 링크가 있으면 링크의 질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성도 있죠. 우리 링크 자체의 강성도 굉장히 크고 또 로봇 전체의 강성을 따질 때는 링크의 강성뿐이 아니고 이 관절에서의 강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댐핑도 있겠죠. 자, 이 로봇 전체를 물리적으로 보면은 자체가 질량도 있고 강성도 있고 댐핑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게 바로 트랜스페어런트 로봇이죠. 개념적인 로봇이에요. 그리고 로봇의 모든 질량과 강성과 댐핑이 로봇의 ND 팩터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ND 팩터도 로봇의 일부죠. 그런데 어차피 환경이랑 접촉하는 게 로봇의 ND 팩터이기 때문에 이 ND 팩터에 내가 원하는 로봇의 질량, 그 다음에 로봇의 강성, 로봇의 감쇄, 댐핑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검은색이 있죠. 그 다음에 XC, YC, GC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컨스트레인트 프레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수능 좌표계 또는 컨스트레인트 프레임, 구속 좌표계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로봇의 물리적인 엔드 이펙터 한 점이 있다 그럽시다. 엔드 포인트. 엔드 이펙터의 뭐 중심점이건 어디 내가 정의한 점이 엔드 포인트다. 자,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있죠. XC, YC, GC라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그 엔드 이펙터의 끝점하고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사이에 어떤 임피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ND 팩터의 그 끝점하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끝점이 동일한 게 서로 겹쳐 있는 거죠. 일치해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제의 스프링, 그러면 실제 스프링은 어떤 뭐 자체 질량도 있지만 그 부피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센 힘을 가하더라도 스프링이 더 이상 압축되지 않는 길이가 있죠. 그죠? 뭐 스프링 가만히 놔두면 10cm인데 양쪽에서 센 힘을 가했더니 이렇게 압축이 돼 갖고 이제 양단의 그 거리 차이가 5cm가 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프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버추얼 스프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양쪽에서 힘을 가하면 스프링 양단이 딱 만나서 즉 스프링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가상의 스프링이 우리가 버추얼 스프링이라고 했죠. 댐퍼도 마찬가지고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없는 거죠. 성질만 있고 부피는 없는 그런 우리가 가상의 임피던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X축 방향으로 이 가상의 질량, 가상의 스프링, 가상의 댐퍼가 있다. 또 Y축 방향도 마찬가지고 G축 방향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임피던스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둘 사이에 질량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죠. 댐핑은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약간 헷갈리지만 우리가 쉽게 초등학교 때부터 접했던 스프링은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임피던스를 생각할 때에는 그냥 어려우면 스프링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임피던스 제어를 이용을 하면은 위치 제어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로봇이 스프링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 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만병통치약처럼 할 수 있는데 먼저 임피던스 제어를 가지고 어떻게 위치 제어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아래 방법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개념이 아니고 임피던스 제어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스테이트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림에. 자, 1번 스테이트는 YD는 Y 이렇게 돼 있죠. 이 D자가 붙으면 항상 디자이어드죠. 자, 여기서 Y가 이제 그 로봇의 우리가 위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YD는 desired position이죠. 원하는 위치가 되고 Y는 actual position, 실제 위치예요. 지금 보면은 로봇의 목표점이 여기예요. 목표점이 여기인데 실제 ND 팩터도 그 목표점에 있죠. 우리가 ND 팩터는 물론 부피를 가진 말단부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ND 팩터 할 때는 한 점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ND 팩터의 뭐 중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게 스테이트 1이에요. 자, 이 스테이트 1에서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위치 제어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A점에 있다가 새로운 B라는 목표점을 주어지면 그 목표까지 정확히 움직이는 게 위치 제어죠. 자, 이제 new desired position Y'D가 주어져요. 자, 두 개가 일치하고 있었는데 즉 ND 팩터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이 일치하고 있다가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새로운 desired position Y'D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을 내가 옮긴 거죠. XC, YC, GC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새로운 목표값 Y'D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로봇 같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ND 팩터가 가만히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항상 ND 팩터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사이에는 스프링이 작용한다 그랬죠. 원래는 임피던스인데 스프링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아까는 두 점이 일치하고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F는 K의 델타 X에서 델타 X가 제로였죠. 일치하고 있었으니까 힘도 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델타 X가 더 이상 제로가 아니죠. Y 프라임 D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Y 프라임 D 마이너스 Y가 요게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버추얼 스프링의 강성을 우리가 KX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FY가 되겠죠. 즉 우리 스프링 관계식 F는 K 델타 X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상황이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기존의 YD에서 Y 프라임 D로 갑자기 옮겼죠. 갑자기 옮기니까 이 델타 Y가 아까는 제로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델타 Y가 Y 프라임 D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치의 변화에 의해서 델타 X에 의해서 힘 FY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리적인 스프링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Y 프라임 D는 지금 내가 옮겨가지고 공간상에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 실제 엔드 이펙터가 이 스프링에 의해서 스프링이 지금 이렇게 잡아당겨진 상태니까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이 Y가 Y 프라임 D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D가 여기서부터 기준면이라고 합시다. Y가 5cm고 Y 프라임 D가 15cm다. 그러면 둘 사이가 이제 델타 Y가 지금 초기에는 10이 됐는데 그러면 힘 F가 작용하겠죠. 우리가 스프링 상수를 1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F 이꼴 10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F 이꼴 10이라는 힘이 엔드 팩터를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쪽으로 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 변형량이 작아지겠죠. 델타 Y가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힘도 줄어들어서 5가 되겠죠. 자,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델타 Y가 제로가 될 때까지, 즉 그 Y 프라임 D하고 Y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면 이때 이제 힘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초기에 여기에 있던 엔드 이펙터가 새로운 점 Y 프라임 D를 움직여서 이제 Y 프라임 D는 Y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스테이트 1에서는 이 원하는 위치하고 실제 위치가 일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위치 제어를 할 때 새로운 타겟을 어떻게 줬어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내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은 그 둘 사이에 엔드 팩터의 그 순간의 실제 위치하고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사이에 스프링에 의해서 잡아당기죠. 그래서 엔드 팩터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쪽으로 움직여서 멈추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Y 프라임 D 이꼴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 제어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포지션 제어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게 무슨 임피던스 제어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아까 임피던스 제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자, 만약에 임피던스 제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제어가 없이 로봇이 여기 서 있는데 내가 그냥 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10cm 뭐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엔드 팩터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죠. 왜?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했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둘 사이에 스프링을 구현을 했다는 거죠. 둘 사이에 스프링이 없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없겠죠. 그럼 임피던스 제어를 한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가상의 스프링을 집어넣도록 한 거죠. 그게 임피던스 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에 기초한 이제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 제목이 뭐죠? 임피던스 제어에 기초한 컴플라이언트 모션이다. 순응
동작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그림 여기 자세히 써놨지만은 일단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스테이트는 위에랑 똑같아요. 지금 YD라는 건 뭐예요? YD라는 것은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과 관련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에 위치하고 실제 엔드 이펙터의 위치가 일치하고 있었어요. 아까는 위치 제어를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이동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외부에서 이 엔드 이펙터를 밀었어요. FY라는 힘으로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밀었죠. 밀면 어떻게 돼요? 밀면 엔드 이펙터가 밀려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우리 연구실에 있는 로봇은 내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전혀 안 움직이던데 어떻게 힘을 줬다고 로봇이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로봇은 여러분 연구실에 있는 로봇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로봇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임피던스 제어를 하기 때문에 로봇 전체 우리 로봇은 뭐 무게가 100kg짜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실제 로봇이 무게도 없고 강성도 없고 댐핑도 없는 투명한 로봇이에요. 투명한 로봇이고 이 로봇 전체의 동작은 내가 원하는 질량, 강성, 댐핑으로 엔드 이펙터에 구현을 해놓은 그거죠. 그래서 로봇이 그 원래의 강성이 아니고 이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어떤 그 실제 로봇의 강성보다 훨씬 작은 양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봇을 밀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로봇을 밀면 안 밀려나지만 지금은 실제 로봇의 강성이 1000이라고 하면은 그죠? 내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잘 안 밀리죠. 그런데 내가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이 로봇 전체의 강성을 나는 1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0일 때에는 내가 100이라는 힘을 줘도 거의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강성이 10인데 100이라는 힘을 주면 10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FY라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엔드 이펙터가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겠죠. 이제 Y로 된 거죠. 그런데 자, 요걸 우리가 5cm라 그러고 요거를 15cm라 그럽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 YD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엔드 이펙터만 움직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외부에서 external force를 엔드 이펙터에 가해줬다. 그러면 이 엔드 이펙터는 어디까지 밀려나겠어요?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우리가 지금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 원점하고 엔드 이펙터 사이에 KY라는 강성을 갖는 버추얼 스프링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FY라는 힘으로 밀었어요. FY라는 힘으로 밀고 버추얼 스프링이 KY이기 때문에 그리고 YD라는 것은 거리가 제자리에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건 Y죠.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힘으로 밀고 강성이 10이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차이가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YD가 여기 5만큼 있었으니까 Y는 어디예요? 15까지 밀려나는 거죠. 그죠? 여기 딱 멈추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스프링의 변형이 작을 때에는 스프링 힘도 작지만 변형이 점점 커질수록 거기에 비해서 힘이 커지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YD하고 Y는 뭐 차이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트 모션이에요. 컴플라이언트 모션. 왜 컴플라이언트 모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로봇 같으면 강성이 굉장히 커서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안 밀리는데 지금은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을 해서 로봇 자체가 강성도 작아지고 원래 무게는 100kg인데 마치 5kg짜리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트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손으로 밀던 이 힘을 딱 제거를 시켜봐요. 만약에 내가 스프링에 메스를 달아놓고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진동이 막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FY라 힘으로 밀다가 갑자기 힘을 탁 제거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스프링 힘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겠죠. 물론 이제 감쇄가 0일 때에는 이론적으로 감쇄가 0이면 진동이 계속 되지만 감쇄가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진동이 생기면 진동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댐핑이 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동이 생기지 않고 바로 그냥 쭉 움직여서 진동 없이 멈추기도 하겠죠. 자, 그것은 이제 이 감쇄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제어세, 우리는 지금 강성만 보고 있는데 감쇄를 얼마로 설정해 놨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진동이 생기냐, 진동이 생기지 않고 바로 원래 점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원래 YD는 제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고 이렇게 밀려났던 ND 팩터가 이제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진동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즉 스프링과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트 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지나면 한번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실제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스프링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힘 제어는 어떻게 하냐? 우리 힘 제어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힘 제어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용어가 좀 복잡했는데 force based force control도 있고 position based force control도 있었죠. 그러니까 힘에 기반한 힘 제어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내가 목표 힘이 주어지고 이 접촉력을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힘과 실제 힘 사이의 차이를 보고 뭐 PID 제어를 해서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force based force control 또는 direct force control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힘을 제어를 하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못한다 그랬죠. 왜 못한다 그랬죠? 내가 힘을 기반으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되는 로봇이 토크 컨트롤드 로봇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즉 내가 로봇에다가 원하는 토크 값을 주면 그 로봇이 내가 원하는 토크 값을 그대로 추정을 해주면은 이 방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상용 로봇을 사오면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봇에게 힘의 명령만 힘이 아니고 위치 명령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힘을 제어하는 indirect force control 또는 position based force control을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스테이트 1을 보면 ND 팩터가 벽에 이렇게 딱 접촉하고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XC, YC, G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이 바로 원하는 점이죠. 그리고 실제도 그대로 있어요. 벽이 대부분 굉장히 강성이 크겠죠. 우리가 웬만큼 큰 힘을 가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변형은 생길지언정 벽이 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겠죠. 자, 상태 1에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벽의 위치, 그 다음에 실제 위치가 다 이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위치 제어를 통해서 위치를 통해서 힘을 제어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임피던스 제어 기반의 위치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위치 목표 값을 y 프라임 d를 따로 준다 그랬죠. 자, 지금 yd는 여기 있는데 y 프라임 d를 이 벽 안쪽으로 줘요. 아까는 우리가 프리 스페이스니까 yd가 여기 있고 즉 yd가 여기 있고 새로운 y 프라임 d를 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게 위치 제어라 그랬는데 이거 프리 스페이스니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yd가 여기 있다가 새로운 y 프라임 d를 벽 안쪽으로 줘요. 근데
알다시피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자, 어쨌든 벽을 뚫건 못 뚫건 상관없이 y 프라임 d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하고 실제 위치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이라는 거는 가상의 프레임이에요. 가상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얘는 벽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엔드 이펙터는 뭐 벽이 있으면 가서 막히고 뭐 그런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 가상 프레임은 제약이 없죠. 그래서 이 벽에다가 탁 놓는 순간에 이 새로운 디자이어드 포지션하고 실제 포지션 사이에는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둘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버추얼 임피던스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버추얼 임피던스를 KY라 그러고 Y 프라임 D하고 Y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FY라는 힘이 유발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의 차이에 의해서 힘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는 새로운 포지션이 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려 그러겠죠. 왜냐하면 오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잡아당기죠. 스프링이 잡아당기면 엔드 이펙터는 자꾸 이 새로운 원하는 위치로 가려 그러는데 벽에서 막혀서 가지를 못하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FY라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결과만 보면은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벽을 FY라는 힘으로 누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벽의 강성이 굉장히 크면은 실질적으로 힘은 가하지만 Y하고 YE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벽의 강성이 무한대다. 그럼 내가 힘을 아무리 줘도 실제로 벽이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Y하고 Y가 아주 똑같겠죠. 그런데 만약에 벽의 강성이 아주 크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뭐 벽이 한 1mm가 변형이 됐다. 그러면 Y가 Y2보다 조금 크겠죠. Y는 여기 위치하고 Y2는 벽의 위치니까 여기 존재하고. 자, 뭐 그래서 사실은 Y하고 Y2는 대부분 실질적인 경우에 거의 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현함으로써 벽에 FY라는 힘을 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힘 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제어 하나를 사용을 하면 위치 제어, 힘 제어, 뭐 스프링처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거의 요체. 그래서 임피던스 제어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실제 로봇이 갖고 있는 질량, 야, 내 로봇 달아봤더니 100kg다. 그 다음에 내 로봇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안 밀린다. 강성이 엄청나게 크다. 뭐 댐핑도 크다. 자, 이게 이제 실제 물리적인 로봇의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그거를 트랜스페런트 로봇은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마치 로봇이 실제 무게는 10kg, 실제 강성은 원래 있던 1000이 아니고 10, 그 다음에 댐핑도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그럼 뭐예요? 바로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는 f였죠. 자, 그래서 우리 d자를 붙여요. d자가 desired inertia, desired damping, desired stiffness. 새로 내가 구성한 개념의 로봇은 마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질량, 원하는 댐핑, 원하는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로봇에 대해서 F라는 힘을 가해주면은 아까 내가 100뉴턴의 힘을 로봇에 가하면은 로봇이 꼼짝달싹을 안 했는데 임피던스 제어를 시작을 하고 내가 100이라는 똑같은 힘을 주면은 로봇이 이제 밀리는 거죠. 왜? 이 로봇의
구현한 강성이 실제 강성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강성이 10이다. 내가 100을 가했다.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힘으로 밀면 10cm만큼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제어라는 것은 로봇이 마치 하나의 질량, 하나의 댐핑, 하나의 스프링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로봇을 제어를 해서 로봇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100뉴턴의 힘을 주면 10cm만큼 로봇이 밀려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임피던스 제어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제어는 뭐 우리가 말하는 위치 제어, 힘 제어랑 달리 그냥 MD, BD, KD를 구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는데 헷갈리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임피던스 제어하고 어드미턴스 제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자 일단 임피던스는 뭔지 알았죠. 매스 스프링 댐퍼예요. 임피던스의 역수가 바로 어드미턴스예요. 임피던스의 역수가 어드미턴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항상 어려움은 F는 K 델타 X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아까 임피던스가 바로 K죠. 임피던스의 정의는 어떻게 돼? K라는 것은 K를 만들어내려면 F를 델타 X로 나누면 이게 임피던스예요. 자, 엄밀하게는 힘을 속도로 나누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로봇에서는 힘을 속도로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속도가 항상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위치로 나눈 게 임피던스다. 이 K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K분의 1은 F분의 델타 X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이 분모했고 이 위치, 변형은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포지션 하면은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이 거리를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변형은 뭐 문자 그대로 데포메이션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만큼 움직였냐가 우리가 막 포지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막 혼용해서 쓰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통 임피던스는 G로 표시하고 어드미턴스는 이제 Y로 표시를 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FS는 GS의 X.S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임피던스였죠. 그러면 역수니까 어드미턴스는 X.S는 YS의 FS.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 자,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임피던스 제어는 입력으로 이 필라서티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컨택 포스가 나온다. 어드미턴스 제어는 반대로 입력으로 컨택 포스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필라서티가 나온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 설명을 읽어보면 더 헷갈리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피던스 릴레이션은, 자, 한번 이 로봇 컨트롤 reacts to the motion deviation by generating force.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하면 로봇의 제어는 motion deviation, deviation을 어디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위치의 벗어남에 react, 반응한다. 어떻게? generating force, 힘을 생성함으로써. 자, 로봇의 제어는 힘을 생성함으로써 motion deviation, 위치의 벗어남에 대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드미턴스 관계는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로봇 컨트롤은 인터랙션 포스,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포스랑 마찬가지겠죠. 이 상호 작용 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접촉력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엔드 이펙터랑 벽이 접촉을 하면 접촉력. 로봇 제어는 접촉력에 반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원하는 동작, 원하는 그냥 모션을 위치를 합시다. 원하는 위치로부터의 벗어남을 부여함으로써 이 접촉력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설명하는 나도 이게 지금 뭐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우리 위에 로보틱스 핸드북이라는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놔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이건 잊어버려요. 이건 뭐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읽으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부터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자,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에는 뭐든지 어려울 때는 항상 실제 예를 생각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예를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 뭐 숫자를 할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임피던스 제어는 입력이 입력이 속도고 출력이 힘이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우리 효율이라는 거 따질 때에는 입력분의 출력을 따지죠. 항상 입력이 분모에 나오고 출력이 분자에 나오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피던스의 정의를 보면 F는 K 델타 X에서 K는 델타 X분의 F이기 때문에 이게 분모고 F가 분자니까 이게 입력이 되고 이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입력은 위치 또는 변이가 되고 출력이 힘이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냐? 그리고 속도는 뭐냐? 이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임피던스의 엄밀한 의미는 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 로봇에서는 뭐 속도로 하는 게 맞지만은 여러분이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속도보다는 위치를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더더군다나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 F하고 힘하고 이 변형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자, 아까 우리가 위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이 위치 제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어떻게 했죠? 자, 이 예를 잘 이해하면 아마 그 임피던스 입력분의 출력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 YD하고 실제 Y가 일치하고 있었죠. 일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원점을 줬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목표 위치를 줬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는 YD-Y가 제로였죠. 제로였다가 갑자기 새로운 거 Y 프라임 D 마이너스 Y가 갑자기 0이 아니고 5가 10인가요? 10이 됐죠. 아까 여기 5하고 15 따졌으니까. 그렇죠? 아까는 둘 다 5하고 5니까 5 마이너스 5는 0이었는데 지금은 15가 되고 5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10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입력으로 내가 새로운 목표값을 줌으로써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처럼 포지션 디비에이션이에요. 디비에이션은 벗어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값이 여기인데 실제도 여기 있으면 디비에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두 가지 기전은 뭐예요? 하나는 목표값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 값이 벗어나도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거고, 또는 실제 값은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목표값이 바뀌면 또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모션 디비에이션이에요. 자, 먼저 모션 디비에이션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F는 여기 나오네요. F는 KY의 Y 프라임 D 마이너스 Y인데 아까는 이게 0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얘가 10이 되고, 아까 강성은 그냥 10이라 그럴까요? 강성이 10은 그대로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션 디비에이션이 10이 생김으로써 10 곱하기 10은 100이라는 힘이 생겨난 거죠. 이게 임피던스 제어라는 거예요. 이게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자,
자, 이 예를 생각하면서 이 표를 보면은 자, 입력으로 처음에 이 모션 디비에이션이 딱 생기죠. 자, 이거의 결과로서 힘 F가 아까 이 10이라는 게 딱 생김으로써 100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션 디비에이션 여기 보면은 모션 디비에이션이 딱 생기니까 이 모션 디비에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연스럽게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피던스 스프링이 없었으면 힘이 발생 안 하겠죠. 그냥 모션 디비에이션이 생기면 생겼나 보다 할 텐데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그 둘 사이에 스프링을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모션 디비에이션이 생기면 힘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모션 디비에이션이 힘을 유발했다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EA 측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연상을 하면 아, 갑자기 목표 값을 바꿔서 모션 디비에이션이 딱 생기니까 그 모션 디비에이션에 의해서 이 가상의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새로 생겨난다.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제어예요. 그러니까 모션의 차이를 가지고 힘을 유발하는 게 임피던스 제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드미턴스 제어는 반대죠. 어드미턴스 제어는 힘이 작용하니까 위치에 디비에이션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보면은 이 경우예요. 힘이 작용하니까 이거를 갖고 설명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힘이 작용하니까 이 둘 사이에 모션 디비에이션은 생긴 건 맞는데 이거는 가상 스프링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입력 출력은 입력이 먼저고 그다음에 출력이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스프링에 변형이 없다가 갑자기 힘을 주면은 스프링이 변형이 생기죠. 델타 Y만큼 변형이 생기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니까 뭔가가 변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드미턴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힘이 먼저냐 모션 디비에이션이 먼저냐 따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지금 F 이퀄 K 델타 X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델타 X분의 F는 K라고 쓸 수도 있고 F분의 델타 X는 K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걸 1번, 2번이라 그러면 1번이 임피던스고 2번이 어드미턴스인데 1번으로 쓰건 2번으로 쓰건 이 원래식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도 없죠. 그냥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위치를 아래 놓냐, 힘을 아래 놓냐의 차이죠. 내가 만약에 저항이 있는데 ohm의 법칙에 의해서 1ohm의 저항이 있으면 1볼트를 가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내가 저항이 있을 때 1볼트를 가했더니 1암페어가 흐르는 거랑 1암페어를 흘렸더니 1볼트가 생기는 거랑 사실은 똑같이 ohm의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어느 걸 먼저 이야기를 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 어드미턴스 제어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논문을 보든지 그 다음에 로봇 책을 몇 권 갖다 놓으면은 이게 통일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공부를 해봤으면 학부 때 배운 동력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력학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동력학 책 세 권을 사갖고 보면은 책에 나오는 순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노테이션도 거의 똑같고 개념도 거의 똑같아요. 용어도 거의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유독 로봇은 이렇게 좀 어드밴스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부르고 용어도 틀리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용어도 다르고 뭐 나오는 예제도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임피던스 제어를 어드미턴스 제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두 컨트롤은 동일하다. 어떤 의미에서 서로 버추얼 임피던스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임피던스 제어는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어드미턴스 제어는 힘 제어에 위치 기반 위치 제어 로봇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데 두 개가 똑같은데 아까 우리 전에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 있고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 있었죠. 그렇죠? 상용 로봇은 대부분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었죠. 그래서 내가 토크 컨트롤드 로봇을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위치 제어, 임피던스 제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상용 로봇을 사서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임피던스 제어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드미턴스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제 첫 번째 예제가 그라인딩이죠. 자, 이제 그라인딩은 이처럼 뭐 여기 이제 공작물이 나오는데 공작물에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남은 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디버링이라는 용어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공작물의 표면을 따라서 이제 공구가 쭉 지나가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구하고 공작물 표면 사이에 적절한 접촉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노멀 방향,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멀 방향으로는 힘 제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구가 이 공작물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멀 디렉션 방향으로는 우리가 적절한 접촉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접선 방향, 탄젠셜 방향으로는 포지셔닝 애큐리시가 중요하다. 위치 정확도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임피던스를 구현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각 자유도 방향으로 어떤 자유도 방향은 힘 제어, 어떤 자유도 방향으로는 위치 제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힘 제어가 일어나는 방향으로는 통상적으로 강성을 좀 작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강성이 너무 크면 우리 두 개의 강성이 굉장히 큰 두 물체가 접촉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강성이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 제어가 일어나는 방향으로는 강성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위치 제어가 일어나는 방향으로는 강성이 커야지 우리가 포지셔닝 애큐리시를 높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 제어가 일어나는 방향으로는 강성을 크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어셈블리, 조립이죠. 자, 조립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 부품, 파트에 excessive force, 이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그 조립을 할 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나오는 웨징하고 제밍이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얇은 우리 어떤 홀에다가 이 팩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공차가 크면은 상관이 없어요. 공차가 크면 가다가 끼면 이렇게 좀 움직이면 다시 그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공차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공차가 굉장히 타이트할 때 내가 팩을 홀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조금만 조건이 안 맞으면은 우리 그냥
일상 용어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딱 걸려버리면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빼내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제밍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제밍은 가다가 막히죠. 막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손을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다시 풀려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걸 제밍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웨징은 문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웨징이라는 것은 어떤 과도한 힘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접촉 부위에 소송 변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아무리 힘을 가하더라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돼가지고 조리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게 바로 웨징이죠. 자, 그래서 이 과도한 접촉력이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밍이나 웨징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컴플라이언스가 주어져야 돼요. 컴플라이언스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과도한 힘이 작용하면은 이게 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위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나는 이게 홀의 이 팩의 중심선하고 홀의 중심선이 일치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오차가 생긴 거죠. 지금 이 팩의 중심선이 이 홀의 중심선과 일치하면 쑥 들어가는데 지금 이 측면 오차, 레터럴 에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다가 이 팩이 여기 걸렸죠. 요 접촉면에 걸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팩이 굉장히 스티프하다. 전혀 변형이 안 생긴다. 홀도 마찬가지. 홀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 팩이 강성이 굉장히 크면은 내가 위에서 누르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팩이 굉장히 컴플라이언트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하다시피 쭉 눌러서 걸려버리면은 팩이 이렇게 휘겠죠. 팩이 이런 식으로 휘어요. 휘면서 쑥 들어가겠죠. 그죠? 팩이 상상이 되죠. 팩이 굉장히 스티프하면 가다가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힘만 계속 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팩이 컴플라이언트에서 휘어버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휘어버리겠죠. 그러면 쑥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이런 부품들은 그렇게 컴플라이언트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대부분 뭐 그 스틸로 되어 있든지 하기 때문에 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러한 그 위치 오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종의 제밍일 텐데 이런 제밍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품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바랄 수가 없고 이 부품을 붙잡고 있는 엔드 이펙터 즉 로봇이 컴플라이언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목적으로 쓰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RCC예요. 산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RCC를 많이 쓰는 거죠. RCC를 이용을 하면은 부품은 비록 스티프하지만 그 부품을 붙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RCC가 없으면은 바로 로봇이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아까 우리가 어드미턴스 이야기를 했을 때 F 이꼴 K 델타 X에서 어드미턴스 제어는 힘이 작용하면 변형이 생긴다 그랬죠. 즉 힘이 작용해서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이런 변형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어셈블리는 어드미턴스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제 한번 임피던스 제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제 포멀하게 굉장히 좀 들어가는데 자, 요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임피던스 제어는
desired dynamic behavior. 그러니까 로봇이 원래 가지고 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모델 기반으로 제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 로봇의 다이내믹스가 있죠. 원래 로봇의 다이내믹스에서 내가 널리니어 텀, 원하지 않는 널리니어 텀을 다 상쇄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동력학으로 대체를 해줬죠. 그죠? 보면은 우리 M 뭐 Q 더블 닷 플러스 C Q 닷 플러스 그 다음에 G 플러스 타우 F는 타우 뭐 이렇게 했을 때 타우 대신에 이걸 N이라고 하면은 타우는 타우 타겟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이 내가 원하지 않는 동력학을 지워버리고 원하는 동력학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죠. 그죠? 그게 이제 피드백 리니어리제이션 방법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봇의 원래의 동력학은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동력학 desired dynamic behavior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esired impedance, 원하는 임피던스 또는 타겟 임피던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F는 K 델타 X 이게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ND 팩터의 모션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가해지는 힘, ND 팩터 모션하고 ND 팩터 포스 사이에 이런 다이내믹 임피던스를 구현을 해주는 게 임피던스 제어다. 이거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힘을 제어하거나 위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임피던스 제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만 적용이 돼요.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만 적용이 된다. 자, 우리 위에서 말했던 원하는 임피던스, 타겟 임피던스, 또 이제 문헌에서는 임피던스 필터라는 말도 쓰는데, 임피던스 필터 또는 타겟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자의도 로봇이기 때문에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D는 desired 원하는 뜻이죠. GD는 MDS 제곱 플러스 BDS 플러스 KD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MD는 desired inertia matrix 관성 행렬이고, MD는 desired damping matrix 감쇄 행렬이고, KD는 desired stiffness matrix 강성 행렬이죠. 자 이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로봇의 원래의 다이내믹스는 다 없애져 버리고, 즉 뭐 로봇이 100kg고 강성은 1000이고 뭐 댐핑은 500이고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로봇이 마치 질량은 10kg고 강성도 10이고 댐핑은 5로 움직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타겟 임피던스가 되죠. 자, 우리 앞에서 늘 나오던 운동 방정식이에요. MEQ 더블 닷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는 타우다. 자, 이 N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코리올리에다가 중력 텀에다가 그 다음에 마찰 텀을 다 더한 게 넌리니어 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 ND 팩터 포스하고 이 자코비안 사이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로봇 자체의 거고, 요거는 접촉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기술된 양이죠. 그래서 ME Q 더블 닷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는 타우다. 자, 이제 이 기본 동력학 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desired dynamics, 우리가 위에서 말한 타겟 임피던스에 근거한 desired dynamics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D del X 더블 닷 플러스 BD del X 닷 플러스 KD 델타 X는 FE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늘 했던 F는 K 델타 X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스프링 하나에 대한 건데 확장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F는 KX라고 쓰죠. KX라고 쓰고 이 X는 뭐 기준면으로부터 스프링의 한 단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스프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한쪽의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쪽의 위치가 다 중요하죠. 요게 x1이고 요게 x2면은 변형은 어떻게 돼요? x2-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스프링의 길이 x0를 빼줘야 되는 거죠. 버추얼 스프링 경우에는 요 둘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 즉 요 델타 x의 개념이죠. 요게 맞는데 여기서 x라고 쓴 건 뭐예요? 이거는 한쪽 스프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스프링 한쪽이 고정돼서 위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스프링의 길이만 따지면 바로 변형량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F는 KX라고 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F는 K 델타 X가 돼야 맞는 거죠. 댐핑도 마찬가지죠. 댐퍼가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쪽의 속도 X1 닷하고 이쪽의 속도 X.2 사이에 상대 속도가 중요한 거죠. 즉 x2 닷 마이너스 x 닷 1 자체 즉 델타 x 닷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델타 x 닷이라고 한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하는 동력학은 md 델타 x 더블 닷 플러스 bd 델타 x 닷 플러스 kd 델타 x는 f이다. 이 식이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ms 더블 닷 플러스 bs 닷 플러스 kx는 f다. 이 식을 일반화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차례 나왔듯이 임피던스 제어는 end effector force FE하고 end effector motion 델타 X. end effector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저 end effector force하고 end effector motion 간의 원하는 임피던스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야기가 복잡해졌는데 다시 한번 자, 여기 운동 방정식이 나오죠. 그리고 원하는 그 동력학이 나와요. 자, 우리 앞에서 컴피티터 컨트롤, 계산 토크 제어 이야기했었죠. 이 계산 토크 제어 법칙은 어떻게 돼요? 자, 요 타우 대신에 타우 t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우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타우 값은. 이 타우를 어떤 타우 t, 아직 타우 t이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널리니어 텀하고 접촉력 이렇게 해서 쓰고 이 타우 t를 그러면 내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M2의 AQ 아직 뭔지 모르죠. M2 AQ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삼식을 이 운동 방정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좀 지우고 볼까요? 자, 이 삼식의 타우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하고 n 지워지죠. 이게 상쇄가 되죠. 그러면 남는 게 MEQ 더블 닷은 MEAQ니까 결국은 Q 더블 닷은 AQ만 남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컴퓨터 컨트롤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이제 관절 공간에서의 이야기고 직교 공간을 따지기 위해서는 저코비안 관계식 x 닷은 jq 닷 하면 x 더블 닷은 jq 더블 닷 플러스 j 닷 q 닷 이렇게 되고 내가 q 더블 닷은 어떻게 돼요? q 더블 닷은 x 더블 닷 마이너스 x 닷 q 닷에다가 이 j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절 공간에서는 q 더블 닷이 aq고 그 다음에 직교 공간에서는 x 더블 닷이 a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q하고 ax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컴퓨터 토크 컨트롤 할 때는 이 AX에 PID 제어를 적용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PID 제어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서 했던 이 desired dynamics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요 식이죠. 요 풀어서 쓰면은 MD에 델타 X 더블 닷은 X 더블 닷 D 마이너스 X 더블 닷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 풀어 썼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 식이랑 동일한 거죠. 자, 근데 위에서 X 더블 닷이 AX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요게 AX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X는 X 더블 닷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X 더블 닷 D 플러스 MD 인버스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거 한번 여러분이 봐요. 그죠? 내가 요 식에서 X 더블 닷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항을 시키고 정리를 하면은 AX 즉 X 더블 닷은 X 더블 닷 D 플러스 아까 요거 그대로 해서 MD 인버스가 곱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결국은 타우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타우는 요건데 AQ를 구해야 되고 AQ는 바로 나머지는 다 알고 AX를 구하면 되죠. 지금 AX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AQ는 여기서 구한 AX를 대입하면은 AQ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또 AQ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 아까 타우는 MEAQ의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이라 그랬죠. 그래서 M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했던 AQ를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제어예요. 우리가 뭐 위치 제어를 하건 힘 제어를 하건 위치 제어를 하건 힘 제어를 하건 임피던스 제어를 하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타우 토크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 식을 블락 선도로 표시한 게 바로 아래식이에요. 뭐 식은 한 줄밖에 없는데 블락은 이렇게 복잡해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1대1로 매치를 시켜놓고 보면은 이 식이나 이 블락 선도가 똑같아. 한번 봅시다. 자, 이쪽 보면 뭐가 나와요? XD에서 X 뺀 게 우리가 위에서 델타 X죠. 거기다가 KD를 곱해요. 그렇죠? 델타 X에다가 KD 곱한 거. 요 됐죠. 그 다음에 X.D에서 X. 빼면 델타 X.에 BD 곱한 게 바로 요거죠.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MD에 X 더블 닷 D인데 MD가 뭐 나갔기 때문에 일단 X 더블 닷 D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한 게 다 더한 게 바로 이제 FD가 되는 거예요. Desired Force가 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위에 식을 보면 되네요. 그죠? MD의 X 더블 닷 D. 그죠? 요거. 그 다음에 BD의 델타 X 닷. KD의 델타 X.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게 FD예요. 자, FD에서 FE를 빼죠. FD에서 요 FE를 뺀 거가 델타 F예요. 자, 거기다가 앞에 MD 인버스가 곱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J.Q. J.Q. 여기 나오죠. 막 이런 식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AQ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AQ에다가 M2를 곱하면 여기 타겟 토크가 되고 나머지는 토크 컨트롤 로봇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타겟 토크죠. 타겟 토크. 그러니까 넌리니어 텀이랑 접촉력을
이 소거시켜 주는 거는 뭐 다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거고 결국은 타우 t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임피던스 제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타우 t.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 제어식을 구현해 놓은 게 이 블락 선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아까 임피던스 필터 또는 타겟 임피던스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이게 이제 타겟 임피던스였죠. 그 다음에 이게 관계식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타겟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겟 임피던스로부터 이 FD, desired force, 우리가 이 밖에서 원하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을 하면은 FD가 명시적으로 나오고 FE 나오고 그거의 차이 델타 F를 뭐 PID 제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까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이었죠. 이 부분은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에 비슷한데 이 desired force를 유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desired force 계산을 이처럼 임피던스 식으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힘이랑 비교해서 생기는 델타 F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야 이거 어디 제어를 했으면 PID 제어를 했으면 뭐 PID 제어 개인이 나와야 되는데 자 MD 인버스라든지 예? M2라는 건 뭐예요? 실제 로봇의 모델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M2라든가 J라는 자코비아는 그 실제 모델의 실제 로봇의 모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요 MD, BD, KD라는 것은 유저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D, BD, KD가 바로 PID 제어의 K, P, KI, KD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물리적인 의미로 MD, BD, KD를 설정을 했지만 제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제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줬고 임피던스 제어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토크 제어가 가능할 때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타우티를 구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타우티를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면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작게 한번 하고 보면은 자, 이게 임피던스 컨트롤이죠. 이게 컴퓨터 컨트롤이에요.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뜯어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XD, X.D, X.D가 들어오죠. 이건 대부분 어디서 들어와요? 이런 원하는 값은 트로젝터리 제너레이터에서 들어와요. 어떤 작업으로부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 이펙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트로젝터리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고 여기도 XD, X.D, X.D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타겟 임피던스 MD, BD, KD를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KP, KI, KD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XD-X라는 것은 위치에 대한 거잖아요. 위치에 대한 거에 붙는 KP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KD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일단 저거부터 봅시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여기 A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요 부분은
요 부분도 위에랑 이 토크 컨트롤 로봇이 똑같은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도 타겟 토크 타우 T가 나오죠. 그죠? 타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두 블락 선도가 거의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은. 근데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에서 봤듯이 요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여기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컴피티터 컨트롤할 때 쓰던 방법을 똑같이 썼죠.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맞춰 보면은 여기서 KP는 MD 인버스의 KD랑 똑같아지고 요 CTC에서의 KD는 임피던스 제어에서 MD 인버스의 BD하고 이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는 위에서 포지션 제어, 힘 제어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임피던스 제어를 이용해서 힘 위치 제어도 하고 이제 힘 제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아까 위에 전 시간 예제에서 그렇게 다루었죠. 자, 물론 이제 내가 이 임피던스 제어에서 위치 제어를 한다. 그러면 FE가 제로겠죠. 그러면 접촉한 게 없으니까 힘이 제로죠. 그러면 얘도 제로예요. 그죠? 자, 그래서 힘 제어를 할 때는 FE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 간접적 힘 제어를 할 때는 XD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XD가 뭐였어요? XD가 아까 벽 안으로 그 새로운 타겟 포지션을 벽 안으로 잡는 그게 XD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위치 제어를 할 때는 이 XD, 순수하게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위치 제어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니죠. 위에죠. 요 FE는 0이 되고 XD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제어를 할 때는 XD를 요 트로젝터리 제너레이터에서 적절히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우리가 위치 제어로부터 힘 제어로의 트랜지션. 자, 이게 허공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벽 쪽으로 와서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위치 제어에서 힘 제어로 변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지하냐 하면 우리 로봇에 만약에 내가 어떤 기준 위치로부터 벽까지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위치 제어를 하면은 엔드 이펙터 끝단의 위치를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기준면에서 벽까지의 위치가 50cm인데 지금 그 엔드 이펙터의 이 벽 방향으로를 X축이라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구했더니 포워드 키네매틱스로 50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엔드 이펙터하고 벽이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0.1mm라도 작으면은 아직 접촉을 안 한 거고 0.1mm라도 크면은 타겟이 벽 쪽에 있기 때문에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벽의 트랜지션, 위치 제어에서 힘 제어의 트랜지션은 대부분은 힘 토크 센서로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좋고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위치 정보만 갖고도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일단 환경과의 접촉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 아까 위치 제어 허공에서 위치 제어를 할 때는 XD가 내가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한 타겟 트로젝터리였는데 일단 힘 제어 모드로 바뀌면은 요 XD라는 것은 뭐 벽 속으로 막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XD라는 것은 내가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타겟을 벽 안으로 준다 그랬죠. 그때는 내가 원하는 힘이 얼마고 강성이 얼마인지로부터 이제 구해냈어요.
이야기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스티프니스 컨트롤하고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 임피던스 제어의 원하는 동력학이 MD del X 더블 다 플러스 BD del X 다 플러스 KD del X는 F. 이게 이제 원하는 동력학이었죠. 이게 원하는 동력학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내가 스티프니스 컨트롤을 구현을 한다. 강성 제어를 구현한다. 그러면 이 강성 제어는 여기서 보면은 이 질량이랑 감쇄에 관련되는 부분, 질량이랑 감쇄에 관련되는 부분은 X 닷하고 X 더블 닷, 이거는 도함수죠. 드리버티브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스티프니스 컨트롤은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였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모든 타임 디리버티브가 0인 상태죠. 원래대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하면 뭐 힘이 작용하면 매스가 막 이렇게 진동도 하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값이 막 변하는데,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생각한다면 뭐예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즉 dt분의 d인 부분은 전부 0으로 놓으니까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니까 남는 게 이거죠. KD 델타 X는 즉 KD XD 마이너스 X는 F2다. 이 식만 남는 거죠. 그죠?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벽에 힘이 작용하면은 그 end effector force가 어떻게 돼요? KE X 마이너스 X이죠. 이때 KE는 그 환경의 강성이고 XE는 뭐 우리 벽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 번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식은 뭐예요? KD의 XD-X다. 이거에 의해서도 어떤 end effector force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또 end effector force를, 이거는 로봇의 관점이고 이것은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K의 X-XE가 되죠. 자, 그러면 요 X라는 게 end effector의 위치인데 X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KDXD 마이너스 KDX는 KEX의 마이너스 KEXE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KE 플러스 KD의 X 이렇게 되고 KDXD에서 넘기면은 플러스 KEX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KD 플러스 KE의 인버스의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에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X를. 그러면 F2는 KE의 요 조금 전에 구한 X고 마이너스 X2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KD 플러스 KE의 인버스가 되고 요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뽑아냈으니까 여기에는 KD 플러스 K가 곱해진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KEXE가 나오고 여기도 KEXE 떨어져 나가죠. 남는 게 KD가 공통이니까 KD의 XD-XE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KD가 나오고 KE가 나오는데 차이점 뭐죠? KE라는 것은 환경의 강성이에요. 환경의 강성. 대부분 벽의 강성인데 벽이 대부분 굉장히 강성이 크죠. 그 다음에 요 KD라는 건 뭐예요? KD는 내가 로봇 시스템, 로봇이 가지기를 원하는 동력, 원하는 강성이죠. 이 강성은 대부분 작아요. 왜 작아야 되죠?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두 개의 물체가 접촉을 할 때, 뭐 충돌을 하건 상호작용을 하건 두 개의 물체가 접촉을 할 때 둘 중에 적어도 하나의 강성은 작아야 돼요. 그죠? 둘 다 크면은 이게 막 둘 다 크면은 문제가 생겨요. 뭐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쪽이 강성이 크면 한쪽은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강성이 크다는 가정하에 로봇의 강성, 내가 임피던스 제어해서 로봇이 가지기를 원하는 강성은 대부분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 환경의 강성이 이 로봇의 강성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이게 다 벡터식이지만 우리 다 스칼라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KD하고 KE가 있는데 KE는 굉장히 크고 KD가 작으니까 KD를 무시할 수 있죠. 이거를 무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KE 인버스가 되니까 이거 그냥 1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는 게 이 end effector force는 KD XD-XE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아까 했던 자, 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FE는 뭐예요? 이 접촉력이죠. FE죠. XD는 뭐예요? 원하는 위치죠. 원하는 위치를 여기다 줘요. 이게 XD예요. 실제 위치는 뭐예요? 여기가 실제 위치죠. 이게 XE고, 그죠? 자, 다시 벽까지의 거리가 XE예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작용하면 벽이 조금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엔드 이펙터의 위치가 X예요. 근데 내 타겟은 XD예요. 그러면 이 아까 했듯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의 오로진하고 이 벽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버추얼 임피던스가 있죠. 그게 바로 KD가 되는 거죠. 그래서 KD하고 XD-XE를 하면은 이게 FE가 구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아까 나올 때는 FE는 뭐 KY의 XD-X였는데 갑자기 XE로 변했냐.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벽의 강성이 크면 X나 XE나 거의 똑같죠. X냐 XE냐 거의 크기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근사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우리가 스티프니스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물체에 이 원하는 접촉력 FE를 가하기 위해서 물체에 원하는 접촉력 FE를 가하기 위해서 이 desired position에서 XD가 되죠. 이 desired position을 slightly inside the object 그 물체의 약간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위치 제어를 하는 거예요. 위치 제어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여기 목표가 있으면 위치 제어 프리 스페이스에서 위치 제어를 잘하면 잘 찾아가죠. 오차를 0으로 만들죠. 자 그런데 이 타겟을 벽 속에다 놔둬요. 벽 속에 놔두면 로봇은 얘가 벽이 있는지 프리 스페이스인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면 로봇이 하는 일은 로봇이 위치 제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로봇이 위치 제어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 목표값하고 내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치 제어는. 그죠? 자, 그러면 벽이 안쪽에 이 타겟을 주면은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움직이다가 오차를 줄여 나가다가 벽에 딱 부딪히죠. 벽에 부딪히면 이제 오차가 더 이상 안 줄어들겠죠. 그래도 우리 사람 같으면 이거 벽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거니 포기하겠지만 로봇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서 벽에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때 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무작정 뭐 세게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만큼 밀고 들어가요? 바로 내가 임피던스 제어로 설정해 놓은 그 원하는 강성값이 있죠. 그 강성값에 의해서 자 내가 벽 안에 10cm의 타겟이 있고 나는 지금 5cm에 있다. 근데 내 설정된 버추얼 임피던스가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에서 5를 뺀 이게 오차죠. 오차에다가 2를 곱하면 10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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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 이 스티프니스 컨트롤은 아까 위에서 벽 안에다가 타겟을 주면서 아까 위치 제어, 컴플라이언트 모션, 힘 제어를 하면서 했던 방법 있죠. 그래서 위치 제어를 통해서 힘을 제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분류가 끝났어요.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힘 제어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 이 방법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힘을 설정을 하고 힘을 측정을 해가지고 힘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 있어야 돼요. 타겟 토크를 내가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위치 제어만 하면 돼요. 단지 그 위치 제어의 타겟을 벽 안에 두면 되기 때문에 위치 제어만 할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사온 상용 로봇은 위치 제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을 가지고 힘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포스 컨트롤에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이 있고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이 있는데,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은 토크 컨트롤 로봇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은 포지션 컨트롤 로봇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랩에서 로봇을 만들어 쓰진 않으니까 우리가 상용 로봇을 사오죠. 그러면 상용 로봇은 위치 제어만 가능해요. 위치 제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접촉에 의해서 힘을 제어를 할 때에도 이렇게 위치 제어 기반으로 힘 제어를 하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요 예제를 하나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자, 요 예제는 이제 우리 숫자로 된 예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한 예제예요. 자, 이제 목적이 뭐냐면 내 벽에다가 20뉴턴의 접촉력을 가하고 싶어요. 내가 로봇이 있는데 이 벽에다가 20뉴턴의 접촉력을 가하고 싶어요. 자, 이때 내가 이제 임피던스 제어를 해야 되니까 KD는 10뉴턴 per 밀리미터, 즉 1밀리미터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10뉴턴이니까 1kg, 감이 잡히죠. 내가 1kg 정도의 무게를 얹으면 1mm 정도의 변형이 생기는 그 정도 강성을 구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BD하고 MD는 다 0이다. 자, 그 다음에 벽의 강성은 190뉴턴 per 밀리미터다. 그리고 벽까지의 거리는 지금 100mm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위해서 강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아마 BD하고 MD가 0이기 때문에 화살표 스티프니스 컨트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그걸 조금 전에 뺐어요. 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이 틀려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는 질량, 강성, 감사가 다 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량하고 감사가 0이니까 남는 건 스티프니스밖에 없죠. 그래서 스티프니스 컨트롤 한다는 것도 맞는 논리고,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비록 BD하고 MD가 0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성 제어는 스테디 스테이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량 텀이랑 감세 텀을 전부 0으로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BD하고 MD가 0이 아니더라도 강성 제어가 가능한 거죠. 오해가 있을까봐 그 항을 빼버렸어요. 자, 우리 위에서 이식 나왔죠. 바로 위에서 FE는 KD, XD-X 이 식이 기본이 되는 식이에요. 강성 제어에. 자, 그러면 내가 FE는 뭔지 알아요. FE는 20뉴턴을 가하고 싶고 KD는 10뉴턴 per 밀리미터라고 했죠. 이 벽까지의 거리는 지금 100mm예요. 그러면 요 XD를 구할 수가 있죠. XD를 구하면 XD가 102가 되면 102에서 100 빼면 2고 2 곱하기 10은 20 나오죠. 그래서 자, 이 강성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벽까지의 거리는 100인데 그 벽 안쪽에 2mm 안쪽에 내가 타겟을 주면 돼요. 자, 이때 이 실제 로봇의 강성보다 벽의 강성이 19배가 크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벽이
변형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XE가 100mm면 X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100mm 근처에 있는 거죠. 근데 변형은 조금 되기 때문에 정확히 100은 아니고 100보다 조금 크겠죠. 자, 이제 상황별을 봅시다. 자, 이제 ND 팩터가 벽이 저기 있고 내가 벽에다가 20N의 힘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X가 99mm면 1mm 앞에 벽이 있으니까 아직 벽이랑 접촉하지 않았죠. 벽이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접촉력, ND 팩터 포스는 0N이겠죠. 자, 이때 FD가 얼마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FD라는 것은 FD하고 FE는 다른 거죠. 우리 위에 식에서 보면은 FD라는 게 뭐예요? 여기 FD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뭐 여기가 다 0이니까 FD라는 것은 FD는 KD에서 XD 마이너스 S 뺀 게 이게 FD겠죠. 그죠? FD는 KD에서 XD 마이너스 X 한 거다. 자, 그러면 KD는 10이죠. XD는 아까 102로 구했죠. 그 다음에 실제 거리는 99니까 요거 빼면은 FD는 30N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실제 힘이 30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30이에요. 근데 실제로 접촉이 없으니까 제로죠. 그러면 델타 F는 어떻게 돼요? 델타 F. 이 식에서 그 델타 F는 FD에서 FE 뺀 게 델타 F 힘오차죠. 자, 힘오차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30인데 실제로 제로니까 30N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어떤 이 제어를 해가지고 X가 이번에는 100.15mm가 됐다고 합시다. 아까는 99로서 접촉을 안 했는데 이제 오차가 생기니까 제어를 해서 이제 벽에 접촉을 하겠죠. 그래서 힘을 가해서 X가 100.15가 됐다. 그러면 FE는 얼마겠어요? FE는 실제 힘은 K2에서 X-XE 뺀 것으로도 여기도 FE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스티프니스 제어에만 성립되는 식이고 일반적으로 FE는 환경의 강성에서 환경의 변형을 빼면 되죠. 그러면 환경의 강성은 190이고 지금 X는 100.15에 있고 벽까지의 거리는 100이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이 0.15mm만큼 변형이 됐으니까 이 힘은 얼마가 돼요? 28.5N이 돼요. 28.5N. 그때 요 FD는 얼마가 되냐면은 10이고 102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100.15니까 18.5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FD는 30이었는데 FE가 제로인데 지금 반대로 FD는 18.5N이죠. 원하는 건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28.5N이 됐으니까 델타 F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0N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아까는 FD가 30인데 모자라니까 벽 쪽으로 더 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너무 밀고 들어간 데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18.5인데 실제로는 28.5에 힘을 줬으니까 약간 뒤로 빠지겠죠. 제어를 통해서. 그래서 100.15에서 조금 뒤로 빠져갖고 100.08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위랑 똑같이 계산해 보면 FE는 15.2N이 되고 FD는 똑같이 계산하면 19.2가 되니까 이제 다시 원하는 건 19.2인데 실제로 15.2밖에 못 밀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벽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0.8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100.1이 됐다고 합시다. 100.1이 됐더니 FE는 190에서 100.1 마이너스 100, 즉 0.1mm의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19N이 되죠. 그 다음에 FD는 어떻게 돼요? 요 식에 대입해 봤더니 또 19N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도 19N인데 실제도 19N이 되니까 힘 오차가 0이 되죠. 힘 오차가 0이 되니까 더 이상 제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다 했는데
좀 찝찝한 게 있죠. 뭐가 찝찝해요? 내가 실제 원했던 것은 접촉력이 20 뉴턴을 원했던 거예요. 나는 20 뉴턴의 접촉력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생한 건 19 뉴턴인데 박수 치고 끝났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직접 힘 제어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목표가 20인데 지금 실제 이미 19면은 1뉴턴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목표는 20뉴턴이었는데 19뉴턴밖에 안 나왔는데 박수 치고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스티프니스 제어도 임피던스 제어의 일부라 그랬죠. 우리 임피던스 제어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자, F는 K 델타 X가 있으면 힘 제어는 정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위치 제어는 정확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가 목표였고, 임피던스 제어의 목적은 정확한 K를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임피던스 제어는 나는 K 값만 정확히 설정하면 구현하면 되는 건데 옆에서 사람이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 과정의 결과로서 나오는 힘을 제어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제어 입장에서는 나는 원하는 힘을 달성했건 달성하지 못했건 상관없이 나는 임피던스 KD를 10을 구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KD는 정확히 10으로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제어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20뉴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힘 제어, 다이렉트 포스 컨트롤 해야 되지. 이처럼 임피던스 제어 기반의 인다이렉트 포스 컨트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제어에서는 내가 원하는 임피던스를 구현하면 내 목표는 달성이 된 거죠. 나는 힘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지 원하는 임피던스를 구현하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은 달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배웠지만 임피던스 제어가 개념이 이거였구나 알 듯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이상하네.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임피던스 제어를 한다는 것은 로봇이 실제의 다이내믹스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다이내믹스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임피던스 제어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로봇의 그 타겟 토크를 설정하는 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뭐 위치 제어를 하건 힘 제어를 하건 임피던스 제어를 하건 내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로봇의 모터가 발생시키는 토크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임피던스 제어는 로봇이 내가 원하는 동력학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모터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로직을 우리가 임피던스 제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